네, 9월 모의고사 해설 두 번째 현대문학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전문학보다 현대문학이 좀 더 까다롭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단어를 이해하는 게 좀 힘들어서 현대문학보다 고전문학을 푸는데 시간이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헷갈리는 보기는 현대가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27번부터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작품과 나작품 전부 다 읽는 게 어려운 작품은 아니었어요. 가작품 보시면 어메가 어머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머니와 이연에 나오는 내 새끼, 이렇게 엄마와 자식이 대화하고 있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호명하고 있죠. 어메야, 복이 따로 있나? 서리법 사용하면서 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면 곁에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을 텐데, 밑에 보시면 뚝심 세고 부지런하면 사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복이다. 하늘이 물을 대는 천수다. 빗물에 의해서만 별을 심을 수 있는 논이래요. 그 논의 벽이사,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 말이 정말이다. 엎쳤구나. 대견하구나. 내 새끼야. 그러니까 이 말에 대해서 엄마가 동의하고 있는 거죠. 팔자가 따로 있나? 본심 가지고 부지런하면 사는 거지. 아까 아이가 했던 말과 똑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메야, 누군 한평생 만년을 사나. 이것도 서리법이죠. 만년을 사는 사람은 없다. 허둥거리지 않고 제가 일로 가면 그만이지. 또 삶의 자세가 하나 더 나오고 있죠. 부지런한 것과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것. 그래서 또 엄마가 엎쳤구나, 대견하구나, 잘 살고 못 살고가 어디 있느냐. 제가 갈 길 가면 그만이지. 제가 갈 길에 예시가 밑에 세 개가 나오고 있어요. 감잎 사이 빛나는 밤하늘, 그 하늘의 깊이처럼 제가 갈 길을 뚝심 있게 가면 된다. 나의 지문을 보시면 쬐끄만 것이 노랗게 노랗게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있다. 쬐끄만 것이 시적 대상이 되는데 아직까지는 뭔지 몰라요. 그쵸? 아무도 넘보지 않는다. 다만 혼자 주어진 한기 그 안에서 아슬아슬 한치의 틈도 없이 끝까지. 그러니까 쬐끄만 것은 보통 힘이 약한데 이 시의 소재가 되는 쬐끄만 것은 어떤 그 약한 자신의 처지에 실망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이 B 부분에서 드러나고 있네요. 바위새를 비집거나 잡초 속이거나 씨 뿌려진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 털을 잡고. 그러니까 가 지문과 나 지문에 비슷한 점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어떤 비판을 하거나 거기에서 포기해버리는 게 아니라 바위를 비집고 잡초를 속이는 것처럼 이 상황에서 부정적인 것들을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극복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을 길어올리는 실뿌리, 어둠을 한껏 밀어내는 떡잎. 실뿌리와 떡잎 모두 약한 소재인데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 열심히 한 데스에 5일 정도를 노력해서 꽃을 피워내는 거죠. 세상에 그 밖에는 할 일이 없어서 아주 노랗게 노랗게 피는 곳. 그 밖에 할 일이 없다는 건 노랗게 피는 것 이외에는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꽃이 피는 거다. 이 작품이 민들레죠. 여기 좀 제목을 편집을 하다가 지워졌는데, 그래서 민들레가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쬐끄만 것이지만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서 피는 거니까 너 정말 크기가 작구나, 이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래봤자 혼자 가는 이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 아니냐. 이 작은 헛된 꿈이 좋은 꿈이라고 긍정하고 있습니다. 한 닷새를 짐짓 영원인 양 하고 보라, 저기 민들레는 피어있다. 5일을 마치 영원인 것처럼, 5일이라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그 시간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꽃을 피우는 민들레를 긍정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27번 볼게요.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제 키워드 찾아서 바로바로 지우는 게 좋다고 얘기를 했어요. 5번 보시면 수미상관의 방식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앞이랑 제일 끝만 보면 되잖아요.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3번 명령형 어조라고 하는데 뭐뭐 해라 이런 식의 명령형 어조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 바로 지울게요. 공감각적 이미지라고 했는데 공감각적 이미지는 두 가지 이상의 심상이 함께 있는 경우입니다. 뭐 예를 들자면 시각과 청각이 같이 있는 뭐 종소리가 산산이 부서지다, 그런 것들이 파란 종소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감각적 심상인데 두 작품 모두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작품에는
없었죠. 그런 게 감각적 이미지를 찾을 만한 게. 답이 1번과 4번 중에 나올 텐데요.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했는데 요거 질문을 나왔던 게 수렁거리다와 아슬아슬이 음성 상징어이기 때문에 음성 상징어에 있어서 대상의 상황 드러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대상의 상황이겠죠. 아슬아슬 같은 경우에는 이 민들레의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을테어라고 음성 상징어 중 을테어라고 할 수 있는데 수렁거리다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제 길에 대한 설명인 거죠. 갑립 사이를 묘사하는 내용인 거지 갑립이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4번 역시 아니었고 답은 1번입니다. 그럼 동일한 시어가 어디에 반복되느냐? 가 같은 경우에는 뭐 내 새끼, 어메야, 엎쳤구나 그런 것들이 다 반복되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체크를 하자면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 있겠네요. 나 같은 경우에는 쬐끔한 것이라는 대상이 처음과 끝부분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동일한 시어를 반복해서 가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에서 그냥 내가 주어진 대로 살면 된다라는 시적 의미와 나 같은 경우에는 작은 것도 힘이 있다라는 그 나름의 상황에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 수 있다라는 시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8번으로 가볼게요. A에는 작지만 온 힘을 다해 선명한 색깔로 피어있는 민들레의 모습이 나타난다. 전력을 다해 샛노랗게 피어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B에는 다른 공간은 욕심내지 않고 넘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요. 주어진 한계 안에서 아슬아슬 최대한 자신의 이 애쓰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고 C에서는 씨가 뿌려진 비좁은 공간을 자신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그 자리가 바로 내 자리라서 털을 잡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D에는 강한 의지와 생명력으로 꽃을 피우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 실뿌리나 떡잎이 한데 어울려서 열심히 한 닷새 정도 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나와 있죠. 답은 5번인데 꽃을 피웠지만 세상에서 자신이 할 일을 찾기 위해 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민들레는 여기 5번 이 부분에 나오듯이 그 밖에는 할 일이 없다. 왜냐면 노랗게 피는 것 밖에는 할 일이 없다라는 뜻인데 할 일을 찾기 위해서 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안 맞죠. 이미 할 일을 하고 나서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9번 문제로 가볼게요. 네, 29번 문제 보기가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건 보기 보고 바로바로 작품이랑 비교하면서 문제를 빠르게 풀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자, 시에는 삶을 대하는 가치 있는 태도가 드러나는데 가인은 인간의 유한성, 여기 만년을 사나라고 물어봤죠. 만년을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이 유한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열악한 농토를 하늘이 내린 축복의 땅이라 여기며 달관의 자세로, 달관은 어떻게 보면 포기에 나쁜 좋은 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약간 부처처럼 사는 걸 달관의 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지지가 드러나 있다. 천수답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줘야만 별을 심어서 재배할 수 있는 논이잖아요. 그런 열악한 곳도 만족하면서 내가 달관의 자세로 부지런하면 사는 거다라고 아이가 말했고 그에 대해서 어머니가 지지를 해주고 있죠. 나이는 민들레를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좌절하지 않고 닷새밖에 못 피는데 그에 좌절하지 않고 허무에 맞서는 존재로 보고 있다. 특히 마지막 부분에 지금 볼드 처리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문제에도 나오기도 했지만 이 헛되어도 좋은 꿈이라는 부분이 특히나 이 민들레의 삶의 자세를 긍정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에서 천수답을 일구는 이를 제 길이라고 여기는 것은 달간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을 드러내는 것이다. 보기에서 열악한 농토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열악한 농토는 천수답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 천수답을 제 길이라고 제 길로 가면 그만이지 허둥거리지 않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은 달관의 자세로 살아가려는 소신이다. 보기에서 나오는 것과 정확하게 연결되고 있죠. 지울게요. 가에서 네 말이 정말이돼 엎쳤구나 하는 것은 어미가 내 새끼에게 보내는 지지다. 맞는 말이죠. 누군 한평생 만년을 사냐. 만년을 사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다. 맞고요. 그 크기는 어떤 자로도 잴 수 없다. 그러니까 내적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크기를 재는 게 의미가 없는 행동이다 라는 뜻이었었죠. 다 마찬가지로 5번인데
닷새를 짐짓 영원인 양 하는 모습을 헛된 꿈이라고 하는 것은 민들레를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맞서는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을 드러내는 것이다. 요거 보기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소멸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맞서는 존재를 긍정하고 있다면 헛된 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문 부분 보시면 혼자 가는 자의 헛된 꿈, 하지만 헛되어도 좋은 꿈이라고 이후에 바로 이 헛된 꿈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역시 말이 안 되고 지문의 이 논리적인 구조와도 맞지 않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뒤에 소설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보통 현대소설이 이렇게까지 읽기가 어렵지 않은데 개인적으로 이 작품은 읽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특히 앞부분과 뒷부분 기태와 대화하는 부분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집중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43번에서 45번 문제였기 때문에 지문을 조금 진중하게 읽기에는 많은 학생들이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한번 읽어볼게요. 녀석에게 고향을 배워주겠노라 약속해놓고 막상 그것을 생각해보려 하니 막연하기만 했다. 녀석이 누군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일단 그것이 고향이라는 것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고향을 배워주겠노라 약속해서 고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막연했다는 거죠. 생각의 실마리가 쉽게 잡히지 않았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 번도 발걸음한 길이 없는 동백골이었다. 그럼 내가 이 동백골이 고향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같이 기억이 희미했다. 제법 감동 같은 걸 싣고 떠오른 일이 없었다. 생각나는 것은 내 배앓이의 시초가 됐던 학교 잡부금과 깨배에 관한 것뿐이었다. 뭔지 모르죠. 잡부금과 깨배가 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얘가 배앓이를 하는 그런 병이 있는데 그게 고향에서의 어떤 일 때문에 시작된 거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셔야 됩니다. 현대소설이 끝부분에 나오는데 지문을 끝까지 이해하려고 하는 건 오히려 시간을 잡아먹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시 기억을 더듬어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간밤에 이미 확인이 끝난 일이었다. 다른 것을 찾아내야 했다. 훈이 녀석을 위해서도 조금 더 행복스러운 고향을 찾아내야 했다. 약간의 유추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녀석이 어쩌면 훈이라는 아이가 아닐까. 그리고 나는 훈이에게 고향을 말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행복스러운 고향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 나는 바다를 내려다보며 그 바다와 상관하여 기억을 더듬기 시작했다. 지금 화자는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상황인가 봐요. 동백골에서도 내 고향에서도 바다는 멀지 않았다. 바닷가 산비탈에 밭농사를 짓고 있어서 그곳 사람들도 바다에는 무척들 익숙했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그 바다가 어떤 식으로 내 어린 시절과 상관되고 있었는지 또 그것에 대해 무슨 말을 할 수 있을지 마땅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여전히 고향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뿌옇게 멀기만 해요. 아름아름 어떤 기억이 떠오를 듯 하다가도 화산마을 앞 넓은 바다가 눈앞에 다가오면 그것에 가여 기억 속의 것은 금세 희미하게 멀어져 버리곤 했다. 나는 아까 바다를 내려다보면서 바다와 상관하여 내 고향을 떠올린다고 했죠. 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는 게 아마 화산마을 앞 넓은 바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기억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연결을 지어놓고 넘어갈게요. 그럭저럭 하다가 나는 결국 방으로 들어가 몸을 기대고 누워버렸다. 누워서도 다시 생각을 계속했다. 눈앞에 나를 간섭해오는 바다가 없으니 아까 그 넓은 바다가 없죠. 이제 방으로 들어왔으니까. 그게 없으니까 생각이 더 쉬워졌대요. 동백골 앞바다가 좀 더 선명하게 떠올랐다. 한 가지 행복스러운 전경이 멀리서부터 천천히 내리속으로 비쳐 들어왔는데 행복스러운 추억이 하나 떠오릅니다. 내가 훈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고향을 떠올려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하나 생각한 거죠. 바다가 있었다. 여름의 바다는 유난히 넓고 푸르게 반짝거렸다. 바다의 발뿌리를 내려 뻗은 산줄기는 어디라 할 것 없이 울창한 녹음으로 푸르게 뒤덮여 있었다. 바다에 대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산비탈은 대부분 밭가리가 되어 있었고 아까 바다 근처에서 밭농사를 지었다고 했었죠. 고구마나 수수나 콩이나 모카가 같은 것을 심은 여름 밭가리 가운데는 5마지기 남짓한 우리 집 밭대기도 끼어 있었다. 어머니는 여름 한철을 대개 그 5마지기 여름 밭가리로 보냈다. 아침만 되면 어머니는 김매기를 나가면서 밭머리로 나를 데려다 놓았다. 밭머리에는 푸나무꾼들이 산을 오르며 쉬어내려가는 지읒터가 있었다. 그리고 그곳엔 옛날부터 주인 없는 무덤이 하나 누워 있었다. 나는 언제나 그 인적에 씻겨 윤이 돋을 만큼 반들거리는 무덤가의 잔디밭 지게터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며 지냈다. 이 부분은 내 고향에 있었던 밭에 대한 묘사이자
내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을 묘사하고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윗부분으로 올라가 볼게요.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안 일이지만 나는 내 기억의 한참 전부터도 여름이면 늘상 그 반머리의 지게터에서 하루해를 지내곤 했댄다. 그 시기에 어머니가 나를 업어다 쇠고삐처럼 허리에 띠를 감아 메어놓곤 했댔다. 걸핏하면 아무 때나 기어가 흙덩이를 집어먹고 나무가시 같은 데에 얼굴을 자주 핥히어댔기 때문이라고. 어떤 때 사람들이 지게터를 지나가다 보면 나는 온몸에 오줌과 똥을 즐겨 바른 채 배가 고파 울고 있거나 울음을 울다 울다 제풀에 지친 더운 때학볕 아래 잠이 들어있는 것을 볼 때가 많았다고. 내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이 하나 떠올랐네요. 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종략 부분 이후에는 이제 기태와의 현재 시점에서의 대화가 나옵니다. 나의 고향 이야기를 들은 훈이는 나에게 고향을 찾아가지 않는 이유를 묻는다. 그러니까 이 훈이가 도대체 무슨 관계인지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훈이가 그렇게 좋은 기억이 있는데 왜 고향을 안 찾아가요? 라고 물었겠죠. 당황한 나는 그날 밤 심한 배앓이를 한다. 아까 배앓이 병이 있다고 했어요. 다음날 나는 차분하게 가라앉은 기분을 느끼며 기태에게 이제 화산마을을 떠나 내가 이제 현재 지금 머무르고 있는 곳이죠. 서울로 가겠다고 말한다. 악마구리 속이라도 할 수 없지. 나를 그토록 폐허를 만든 곳이 서울이라면 내 병도 아마 그 서울 쪽에 뿌리가 있을 테니까. 여기서 이 악마구리 속과 폐허로 만든 곳은 전부 서울을 의미하는 부분이네요. 뿌리를 뽑고 싶으면 싫더라도 그 뿌리가 내려진 곳으로 돌아가서 정직한 태도를 테고, 내가 서울에서 아팠으니까 지금 이 화산마을에 있을 게 아니라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태가 아서 자네 생각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난 아무래도 자네 다시 서울로는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아 만류하고 있네요. 내 집 혹시 불편해져 그런다면 그럼 이 화산마을이 결국 기태의 집에서 내가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할 말 없지만 그렇더라도 서울보단 차라리 동백골을 한번 들어가봐. 고향을 한번 가봐. 동백골 쪽도 생각해보지 않은 건 아니었어. 그것도 뭐 새삼스러운 기대가 생겨서 그랬던 건 아니고, 기대 같은 걸로 말한다면 그건 오히려 정반대의 생각에서였다고 할까? 난 사실 지금도 그 동백골이 어떤 곳이었던가를 깡그리 잊고 있던 건 아니거든. 그런데 거기 너무 오래 발을 끊고 지내다 보니 어릴 적 일들이 터무니없는 요술을 부리려 들더군. 그럴듯한 요술로 나를 막 속이려고 든단 말이야. 내가 고향을 자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향에서의 어떤 기억이 나에게 진실되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속이는 뭔가가 있다고 느껴진다. 내 눈으로 가서 사실을 확인해두고 싶기도 했어. 더 이상 내게 요술을 부릴 수 없도록. 하지만 아직도 내게는 용기가 훨씬 모자란 것 같아. 고향이 어떻게 나를 두렵게 하더라도 그 현실이 현실대로 정직하게 맞붙여 들어갈 수 있는 내 용기가 말일세. 그러니까 나는 지금 고향이 날 속인 게 아닐까? 하지만 나는 고향을 정직하게 맞닿을 수 있는 용기가 없습니다. 당분간은 그 동백꽃 한 곳이라도 나를 속이게 놔두는 것이 나을 듯 싶더구만. 내가 서울에 있었어요. 동백골은 나의 고향이잖아요. 그런데 그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서울에서의 어떤 생활에서 다시 한번 서울을 맞부딪히면서 고향에서의 사실을 내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그래서 그 기억이 결국에 나를 속이더라도 악마구리 속 같은 서울살이를 버텨나가기 위해서는 환상의 이미지를 굳이 확인하고 싶지 않다는 거겠죠. 서울이란 할 수가 없군. 자넨 이젠 진짜 서울 사람이 다 되어버린 것 같다니까. 기태는 여전히 조금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나는 이제 아무런 새로운 느낌도 없었다. 어이없어 하는 기태를 향해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뭐 서울의 새삼스러운 기대가 있어선 물론 아니야. 그게 이를테면 유일하게 정직한 나의 삶이라는 것이겠고, 서울은 실상 그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삶의 터전인 셈이니까 나는 서울로 돌아가겠다는 거죠. 병을 고칠 작정이 아니군. 아무래도 나는 이 배앓이라는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산마을로 온 것 같아요. 거기서 고향을 떠올렸고, 고향에 돌아가기보다는 서울에서 돌아가서 서울을 직접 맞부딪히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기태는 그제서야 겨우 기가 꺾이기 시작했다. 그가 비로소 정색을 하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러자 나는 마지막으로 좀 더 짓거렸다. 할 수 없는 일이지. 이제 와서 알게 된 일이지만 그건 맘대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거든. 살아오느라고 이 몰골로 폐허가 다 되었는데 좀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아? 이런 식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이야. 난 단념했어. 그리고 이제부턴 그런 걸 불편하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을 것 같아. 나에겐 그밖에 남은 게 없거든. 어떻게 보면 나는 그 많은 증세 때문에 그것을 건강 삼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 같기도 하고.
고칠 수 없고 굳이 고치려 하지도 않겠어. 내 배아리를 말하는 거겠죠.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게 내 진짜 얼굴이야. 서울에 돌아가는 것이 진짜 나의 얼굴이다. 난 다시 서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새삼스럽게 두려워질 일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동백골에 가지 않았다. 글씨가 안 보이겠지만 화면을 조금 작게 만들어 놓고 지문이랑 비교할게요. 여기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동백골에 갈 일이 없었다고 했죠. 훈이에게 행복스러운 고향을 들려주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머니는 여름 한철을 대개 그 다섯 마지기 여름 밭갈이로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기태는 서울살이를 버텨보겠다는 나의 선택을 지지했다. 처음엔 지지하지 않았죠. 계속해서 병을 고칠 작정이 아니다 라던가 설아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답 4번이죠. 기태는 나의 병을 고치기 위해 서울보다 동백골에 가보라고 했다. 이것도 여기 나오고 있네요. 44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인데 기역은 화산마을 앞 바다고요. 내가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바다였죠.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동백골 앞바다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내고 싶은 고향의 이미지를 떠올리는 곳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44번 문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게 화산마을 앞바다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고 지문은 되게 조금씩 나오잖아요. 화산마을이. 그래서 지문을 급하게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도대체 지금 화산마을이 왜 나오지? 라는 생각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면요. 나는 기억과 니은에서의 경험을 동일시하고 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내가 화산마을 바다를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바다를 보고 있으니까 동백골의 바다가 떠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아니겠죠. 기억을 바라보면서 니은에서의 나의 행동을 후회하지도 않았어요. 기획에서 벗어난 뒤에 니은의 고향에 대한 기억이 선명해졌다. 답 3번 되겠네요. 간섭하는 바다가 없으니 생각이 더 쉬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4, 5번 다 한번 보자면 기억을 떠나면서 니은에서 나가 생각했던 의문이 해소된다. 니은은 내가 고향이잖아요. 근데 어떤 의문을 떠올리진 않았죠. 그래서 지우고 나는 기억에서의 일을 잊기 위해 니은에서의 일을 떠올린다. 기억에서의 일을 잊기 위해서 떠올린 게 아니라 니은에서의 일을 떠올리고 싶어서 기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던 겁니다. 답 3번.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는 이제 귀향 연습에 대한 설명인데 도시 질서에서 내가 적응하지 못했고 고향을 도시와 대립된 공간으로 인식하고 고향을 행복했던 곳으로 이상화하면서 기억을 왜곡한다. 그래서 아까 마술 부리는 것 같았다라고 얘기를 했죠. 훈이와의 대화가 계기가 되어서 고향에 관한 생각이 환상에 불과했음을 인식하고 현실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이게 서울이 아무리 내가 힘들어도 한번 돌아가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서울에서의 생활을 악마구리 속이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도시 생활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이다. 보기에 나오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기태도 돌아가지 마라 그러죠. 너 병 고칠 생각 없어? 이러면서. 고향이 나를 두렵게 하여 정직하게 맞부딪힐 용기가 모자란다는 것에서 나는 고향에 대한 환상을 깨려 한다. 이것도 보기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맞부딪힐 용기가 모자란다는 건 내가 지금 환상을 깰 수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환상을 깨려 한다는 거는 용기가 있어야 환상을 깨죠. 아니기 때문에 답 2번이고요. 3, 4, 5번도 볼게요. 동백꽃에서의 어리석은 기억들이 터무니없는 요소를 부리려 들더라고 표현하는 것에서 고향의 이미지를 왜곡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행복스러운 추억이 있던 공간, 나를 그토록 폐허로 만든 공간으로 여겼던 것으로 보아서 대립된 공간으로 인식했다. 요거 애들이 이제 서울을 긍정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보자면 여기 여겼더니 굳이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없겠죠. 어쨌든 처음에는 서울과 대립된 공간으로 인식했던 게 맞으니까요. 마지막입니다. 소중한 삶의 터전으로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 진짜 얼굴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현실에 대한 긍정성을 회복하려고 한다. 마찬가지로 보기에 나오는 것과 정확하게 연결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소설 부분도 해설이 끝이 났는데요. 아무래도 뒷부분에 나왔고 소설 지문이 그렇게까지 유모와 비교했을 때 친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들지 않았나 싶네요. 다음 시간에는 화작과 문법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